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났는데도 청와대 소속의 대형 버스가 계속해서 본청 앞을 가로막고 있자 이를 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버스를 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강 의원의 목 뒷덜미 등을 잡으며 3분여가량 폭행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말한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회 앞마당에서 국회의원을 3분 이상이나 폭행한 청와대 경호원 너희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폭행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그 대통령 경호원이 국회의원,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강기정 의원 목 뒷덜미를 놓으라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술에 만취했다고 변명해야 이해해야 될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한 유신이 살아나니 차지철도 살아났나라는 의견과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도 저런 폭행을 당하는데 국민이었다면? 이란 의문을 제기한 트윗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SNS 공간에서의 평가는 알맹이 빠진 무책임한 연설이었다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시정연설은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는 조롱이었죠. 니들끼리 치고 박든 물고 뜯든 결론을 내오면 짐이 한번 고려해 보겠노라 하는 듯한 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여야 간에 합의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새누리당을 내세워 뒤로 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한 시정연설에서 부정선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을 하는 거 보니 최동욱과 윤석열 등을 쳐내고 말 잘 듣는 검사들을 모아 선거법 위반 무혐의하기로 말 맞춰놓은 모양이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2016년 123층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완공될 예정인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이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논란 끝에 2011년에 최종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는 공군 성남 비행장에서 불과 5.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허가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사고 위험이 높다는 예.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예, 많은 SNS 이용자들이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롯데는 이상 없다는 거고 국민들은 이상이 생긴다이다. 사고 시에 롯데가 모든 유무배상 무한 책임을 진다는 선언으로 이해합시다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친 놈들 떨고 있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전문성도 없는 MB 정권이 우리나라를 4대 강부터 안보와 직결된 공군 비행장까지 샅샅이 망가뜨린 결과라는 의견과 이명박과 롯데 재벌과의 커넥션이 없었을까요? 라고 묻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분수령을 거의 형성을 할지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는데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응이 싸늘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개혁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강기정 의원하고 청와대 경호실 그 직원 간에 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 민주당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그건 경호 업무랑 관련이 없는 사안이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지 한 10여 분 지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뭐 어떠한 경우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선 청와대가 네. 경호실마다 이것을 갖다 이제 경호실이 막 그 차지철 시대를 연상한다고 할까요? 그런 불안한 징조가 있는데 네. 경호실이 아니라 정치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경호실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 합니까? 예. 사실관계만 밝히고 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현재로서는 저 국회의장을 통해서 네. 청와대 정무수석이든 뭐 경호실 관계자든 와서 좀 사과하도록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 뭐 대답은 없었죠 아직까지. 국회의장께서는 그렇게 노력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자기네 직원이 입술이 터져서 꿰맸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경호실에 대통령 경호를 하면 되지. 예. 대통령이 떠나는 시간에 거의 남아갖고 예.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 갖다가 발생케 하면 네. 또 그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가격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 가격이라고 하죠? 보통 때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 뭐 주먹으로 그렇죠. 정조 중에서 때린다든지 예, 뭐 예. 혹은 돌을 들어서 정조 중에서 때린 거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상대방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 벗어나다 부딪힌 과정은 가격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참 청와대가 좀 저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대통령이 불통이 되더니만 네. 경호실마저도 저렇게 오만하게 되어가는구나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에서 나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단도직입으로 가죠. 이 특위는 받는데 특검은 못 받겠다. 이게 새누리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양특은 패키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충의 네. 여지가 없는 겁니까? 없죠. 예.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이 특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저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특위도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오다가 사실 뭐 한 3주일 됐을까요? 한 달여 전부터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해 볼 수 있다 하는 스탠스 변화는 사실 뭐 있어 왔죠. 네네. 그러나 그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월 말에 네. 황우여 대표하고 김한걸 대표하고 합의했던 7강이 들어가 있던 것이거든요. 네네. 청와대 반대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되는 것뿐이죠. 예. 사실 그때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크게 보면 김무성 권영세 두 분에 대한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사건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미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현재까지.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 말미에 수사 외압을 가한 거, 국정원이 직권남용한 거 이런 거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건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시정연설 내용으로 보면은 조만간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만간 언급하겠다고 발언하신 건 한 6월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6차례 정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국정원 내에서 상당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상당한 저항이 있어갖고 예. 주로 뭐 이제 아이오들에 관한 것이죠. 국내 기관원들. 예. 국내 파트 페이지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국내 기관원들, 그렇죠. 국회 출입을 포함하여 뭐 정부 각 기관, 네. 학원, 학교를 말하죠. 노동, 예. 종교 예. 이런 데 파견되는 아이오들의 문제하고 대공 파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국내 파트를 폐지하느냐. 예. 또 폐지를 하더라도 대공 파트는 그러면 대북 파트의 어떤 하위로 놓느냐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느냐의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아이오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당하고도요? 그렇게 합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합의해놓고 2달 지나면 지금 청와대가 조만간 발표한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듯이 예. 국회 특위에서 열리면 그 외압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국정원의 어떤 각종 회유와 협박, 외압 이런 걸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약속한 만큼, 기대한 만큼 못 갈 가능성도 크다. 네. 그래서 특위를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은 반드시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해서는 예. 팬딩 이슈로 묶어놓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역사의 전진을 위해서 합의해야 할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네. 우선 공소시효를 연장해야겠죠. 현재보다는. 네. 정부기관의 어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부하 직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갖다가 보장해줘야겠죠. 네.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갖다 이행했을 경우 현재처럼 국정원 지난번에 댓글단 여직원 네. 등등한 70-80여 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반드시 엄벌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재발 방지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합의를 해나가고 이런 거는 약속을 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의원님께서 국정원 안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조차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국정원 안에서 상당히 저항 기류가 심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 청와대도 컨트롤을 못할 정도라는 겁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의지가 강하지가 않은 거죠. 컨트롤 못한다기보다도 예. 지금 청와대는 이제 국정원이 항상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네. 맨 처음에는 우선 대공 파트에 대해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국내 어떤 정부의 수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되겠죠. 왜 노동계도 친북 종북 세력이 침투돼 있다. 네. 정공우도 봐라. 뻔하지 않습니까? 정공우도 봐라. 다 구청 구청 군청 시청 이런데 다 정공우가 침투했으니 이것도 다 가서 봐야 한다. 별 얘기 다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자꾸 이제 말하자면 자기 기득권을 갖다 유지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이걸 꺼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그게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 청와대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했을 경우 국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받을 것이냐, 특위 차원에서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새누리당은 그 특위로 합의를 해준 거죠. 네. 특위를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그것이 지난 7월 달에 김한길 황우려 대표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위에서 이제 왜 특위해야 되냐면 2가지 이유죠. 하나는 정보위에서 숨은 논의를 할 때, 네. 모든 것을 숨어서 논의할 때 이것이 이 국정원 개혁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제대로 메시지를 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국정원이 비밀을 요구하는 상 누구나 봤을 때 네. 정말 동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가장 대북 정보력의 향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도 원세훈 원장의 북한 미사일 정보, 북한 핵 정보를 안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예. 결과는 다 틀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런 허약한 정보력을 다 들여놓고 네. 국민이 같이 들여다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허약한 정보력을 어떻게 정말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럼 나머지 아까 그런 지난번에 있었던 범죄의 재발 방지책 문제랄지 국내 파티 해체 문제랄지 예. 예산의 민주적 통제 문제랄지 예. 이런 것들은 다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특위를 하자는 것이고요. 예, 이게 국조특위는 받고 받는 건 별개고 그다음에 특검 수용을 계속 요구하는 이렇게 좀 별도 트랙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난점이 있습니다. 어떤 난점이 있습니까? 다이 참 여러 가지 대화를 쭉 해왔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네. 특검을 지금 당장 받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독해를 하는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상대방도 우리가 이 특을 지금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현재 정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해주기 어렵다 하는 점을 갖다가 상당히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자세한 말씀 좀 드리긴 그렇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뭐 시정연설이 예산은 시정연설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전에 정홍원 총리의 담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계속 박근혜 정부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것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연계 전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활동폭 공간을 좀 좁혀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은 통과해야 할 예.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계는 반드시 그러니까 계속 연계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네. 민생 이슈와 민주주의 이슈 예. 두 가지를 폭넓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연계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근데 우선 그렇게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언론에 의해서 마치 민주주의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네. 우리로서는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뭐 의무이자 짐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연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네. 법안은 법안대로 심의를 하자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을 갖고. 네. 가장 우리 같은 경우는 동양 3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산분리라든지 대주주택성 심사. 네. 역시 서민 경제의 안정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저쪽은 반대로 대한항공법이랄지 호텔법이죠. 네. 그다음에 뭐 주택, 그다음에 뭐 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법이죠. 그건 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데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건 재벌특례법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투자 이거죠. 네. 그다음에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투자 이거죠. 예. 저쪽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 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죠. 네. 또 한편 우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담보를 해야 된다. 네. 보육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심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심의를 해나가다 그것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불행하게도 준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준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누군가의 의지, 그러니까 저쪽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새누리당의 정부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전략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야권 연석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거에 대해 반대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못 박아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민주당이 더 그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입장에서 특검과 네. 예산안을 연계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각자 입장 갖고 심의하는 거고 네. 법안은 법안대로 예. 이특은 이특대로 예. 협상을 하는 것이죠. 예. 각각 그러니까 따로따로 간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예산안과 법안은 크게 보면 한 묶음이겠죠. 예, 물론이죠. 예. 예산 부수 법안이 대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회법대로 하면 예산 부수 법안만 심의하게 됐습니다. 정기국회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법이랄지 무슨 칼텍스법 같은 경우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정연설에서 그것을 설령 강조하고 그것이 그 말이 그 추계치가 고용 창출 추계치가 맞다고 할지라도 법에 따라서는 정기국회에서 다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에 예. 그 청와대나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단 이렇게 대별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절충 내지 타협의 여지, 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통과 과정에서 이 여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중산층과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네. 경제민주화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절충 지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가령 수직증 측에 관한 거. 예.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인데 예.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이의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전환세 상한제 문제
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지점이 있지만 네. 절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말하는 그 경제 활성화를 재벌 특례법 같은 경우는 원체 이견이 심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한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의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아예. 예. 그 애당초 지금 지도부에서 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봐야겠죠. 예. 분노할 만한 지점도 있고 화가 날 만한 그것도 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네.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어떤 뭐 검은 넥타이를 하라든지 예. 이런 일반 행동 지침을 갖다가 내린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뭐 일부 소정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 기류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다 이해가 가는데 네. 그것이 무슨 당의 예. 통일된 행동 강령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예.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정치적 효과가 무엇이냐,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바꿀 것이냐, 예. 그것 때문에 국민이 정말 이거 정말 나도 저와 같은 행동 계획에 동참하고 싶다 네. 하는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 없는 박수에 따라가지 않는 거. 네. 어저께 정말 좀 부끄러웠죠. 거의 34번인가 박수 칠 때. 네. 박수 칠 만한 대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분들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건 뭐 매 문장마다 저 원내수 부대표가 딱 신호를 딱 보내면 맨 뒤에서 박수 소리가 나면 기계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런 고장난 총기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왜 고장난 초공기가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한 바퀴 돌면. 그렇죠. 더 이상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턱 소리 나면 박수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침묵으로 그냥 쳐다봤던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의 불통과 그 찌라시 정당의 전모를 갖다 읽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만은 오늘 예정대로 내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나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들에 대한 그 처리 문제는 그 방침이 변한 건 없는 거고요. 예,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수는 있죠. 예. 검찰총장이나 그렇죠. 법무장관, 감사원장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고요. 네. 근데 감사원장 국회 표결 문제는 이제 법에 따라 해석이 좀 다르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냐 없냐. 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직권 상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대정부 질문이니까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그래서 여야의 그 합의를 촉구하는 뭐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사장톡을 보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서영교 의원께서 애청자 여러분께 고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셨죠. 자, 이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단독으로 이 정치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장톡에서 서가 빠지니까 장톡이 되는 겁니까? 자, 장윤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자꾸 장톡대가 생각이 날까요? 장독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장독대였는데. 아, 진짜요? 예. 제가 장독대, 장마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별명이었어요. 그래요? 네. 뭐 장씨라고 해서? 장씨여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보통 초등학교 때 별명은 그런 식으로 짓죠. 네, 아무튼 장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박지원 대표가 저한테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톡톡만 하면 다야? 이 서영교 의원 보고도 톡톡만 하면 다야? 뭐 펀치? 펀치? 아, 그걸 요구하는 겁니까? 글쎄요. 네, 그분이 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네. 네. 안 나오셨나요? 뭐 저희 인터뷰 몇 번 하긴 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시길 원하는 모양이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또 나왔어요. 뭐 오는 24일에 신당 창당 선언할 거다. 지금 제 기억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지금 세 번째 정도 되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아니다. 뒤집은 게.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지금. 네. 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예. 아니라고 했고 그게 이제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 알 수가 없다며 그 안철수 측의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좀 확인해 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그 기자 뭐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관련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코멘트를 따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아니 땡 그 굴뚝에 연기 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에 기초해서 본다면. 네. 말 그대로 100% 소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에는 또 그게 그 보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24일에서 뭐가 됐냐면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커밍 순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커밍 순인데 커밍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까? 안에서 이게 그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개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안철수 진영 안에 구성 인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원이지만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안철수 후보 캠프였죠. 그 캠프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큰 틀에서 보면 세 갈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당 출신들, 친이계 일부가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자들이 대폭 들어가 있었죠. 그 안에는 이제 손학규계가 중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DJ계가 많이 있었죠. 동교동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시민사회 축이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일부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죠. 거기는 법률가 출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가 출신이 또 있었죠. 외곽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큰 틀로 나눠 보면 네 가지고 이제 시민사회 엮으면 이제 법조인이 그 안에 인발부되는 그러니까 속하는 이렇게 구성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난해 후보 이후에 이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노원 재선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그 다음부터 신당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4, 5, 6, 7, 8, 9, 10 10일, 8개월째 신당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한 원인은 이 세 가지 스펙트럼의 조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렇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 의견이 하나의 통일된 형식으로 메시지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이럴 수 있어요. 한나라당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 혹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종합정리해서 우리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향한다라는 것이 종합정리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통합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그 지금 다급한 사정과 또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뭐가 돼야 돼. 가시화가 돼야 이게 뭐 선거운동도 하고 뭐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벌써 내년 지방선거라고 해봐야 공직선거운동 빼면 이제 뭐 넉 달, 5달 이거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출마자들은 지금 애가 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앙단위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답함의 발로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는 되고 있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것도 좀 사실은 맞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한나라당 출신 그룹이 있고 민주당 출신 그룹이 있고 범시민사회 출신 그룹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세 번에 걸친 이 보도의 그 배후는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입니까?
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까 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네. 그 시민사회에 대거 들어갔다가 일부 이탈 그룹이 있어요. 네. 이탈 그룹이 꽤 많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굉장히 깊숙이 인발됐었지만 지금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거의 만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안철수 의원실로 들어갔었던 민주당 출신의 보좌관들도 대거 빠졌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고 지금은 일반 그 당시에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시절에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그룹들 그리고 이제 언론인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법조인 출신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콕 집어서 어디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연합뉴스 기자도 아니고 이걸 직접 보도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일 것이다라고 이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했다가 나중에 또 법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몸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이 방송에서 그런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축에 이 세 개의 축이 좀 하나로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 이 상황이라면 사실상 정당을 만들어도 이후에 이게 제대로 될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문제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를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본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그 내부의 그러니까 조정 능력, 조정 역할이 없거나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회의 주제를 되게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그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많이 하는데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다 듣고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결의는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종합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뭐 좋은 말씀만 감사합니다라는 수준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뭐가 결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에 따른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따라서 액션 플랜이 나와주고 액션 플랜에 따라서 공동 행동이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로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말만 무성한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기할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 본인이 모든 걸 관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자신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 안에서 추슬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뭐 과거 뭐 개파 정치할 때 무슨 좌장이니 뭐 이런 표현까지는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일정하게 역할과 어떤 그 위상을 떼어주는 이건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서 최장집 교수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평적으로 이른바 그 세 그룹이 각계약진만 하고 있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런 거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조직이 장악도 되고 운영도 되고 유지 발전도 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도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방만하게 벌려만 놓으면 그것이 온전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무슨 기대가 그렇게 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요구를 받고 있는 큰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누구를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대신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이렇게 요새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리더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문재인 의원이 내세웠던 리더십이기도 통합의 리더십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어찌나 민망한지. 네. 여하튼 그 이제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장집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본인이 그동안 진보 정치에 계속 그 진보 정치학자로서 활동해오고 또 진보 정치 일정 정도 뭐 개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외곽에서 하는 조직이지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못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으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안철수 세력 내부를 관장하는 네. 이런 역할을 자임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꼭 안철수 그렇다. 의원은 그런 여지를 별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님이 내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건 아니시겠죠. 근데 네. 그렇지만 다만 어쨌든 그 캠프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캠프 중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지위의 캠프의 좌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고 네. 그리고 사실 그건 정치를 하러 가신 거지 연구를 하러 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께 그런 역할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쾌한 감정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할을 드리고 그분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면 결정도 안 내리고 뭐 결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뻘쭘한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최측근이 아니면 남아서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크게 큰 동심원을 그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 지역별 실행위원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신당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당을 하긴 하는데 예.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 작년 대선 때부터 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일정 많이 이렇게 빠지고 예. 지금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발표한 실행위원 명단을 보면 뭐가 됐든 정치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개입이 돼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이를테면 이제 명단을 쭉 보면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 이제 저기 역할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직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든가 네. 또 뭐 새누리당 출신 뭐 대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보신당, 정의당 뭐 이런 출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섞었어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출신도 계시고 네. 또 뭐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고 예.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에서 딱히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한국 정치의 변화,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이 줄곧 얘기했던 그 새 정치의 컨텐츠를 채울 그런 핵심적인 그 동력을 하겠구나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난망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예. 정치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계자들은 또 이래요. 그러니까 구인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야 뭐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 아주 깊숙한 내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의 이야기인데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그럼 우리는 민주당과도 다른 새누리당과도 다른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그토록 외쳤는데 그러면 안철수표 새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컨텐츠를 분명하게 내놔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론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론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사람도 모으고 모두 이 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런 작업을 할 텐데 아직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당은 요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어요. 자,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이끌었던 그 이상희 교수를 비롯해서 사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모태가 됐죠. 복지국가 정당을 지향하는. 네.
그 지금 기구가 하나가 떴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 연대 네.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 신당이 뜨고 그 이쪽 그룹과 다시 결합을 해서 의원을 확 늘리는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그 과거에 민주당하고도 연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네네. 상당히 이제 정치에 깊숙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어쨌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정책을 만들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쪽하고 연대해서 갈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거기는 범위 시민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참여연대랄까, 뭐 경실련이랄까, 또 뭐 의료단체랄까, 뭐 등등에 다 이제 개입이 됐던 민교협이랄까 이런 데 다 이제 개입이 됐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쪽이랑 하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세력화냐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주류 중심이 아니라 주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바로 그건데요. 네. 지금 연석회의를 해서 뭐 특검제, 관철 네. 이런 건 이제 좋은데 네. 어차피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달 뒤에는 또 재보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선거연대까지 가느냐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선거연대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네. 치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실제로 선거연대가 그러니까 상당한 난기류에 빠질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 천하 삼분지계론자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당제도 얘기도 하고 네. 해서 이제 주변에서는 최태욱 교수를 만났나?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 어찌됐든 이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안철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과는 좀 다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칼라로 보자면. 지금까지 그렇게 예, 주장해 그런 왔죠. 입장을 예.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걸 관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현실 정치판을 보면 이미 또 구도는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이렇게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노림수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노림수 또 정의당의 노림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특검을 매개로 해서 뭉치기는 했으나 민주당은 일단 특검을 통해서 그 안철수 의원하고 연대를 엮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연대를 끌고 가겠다. 네. 이 과정에서 김한길의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노림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은 그냥 사안인 것이고, 이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세력을 엮었다는 게 더 중요해. 여기에 의미 부여를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안철수 의원 쪽은 무슨 선거연대야. 우리는 민주당과 좀 다른 생각인 것이고, 일단 사안별 연대. 지금 특검을 해야 되고 정부가 저렇게 그 무리하게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저 수사팀을 저렇게 윤석열 지청장을 저런 식으로 다 해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걸 가지고 야권이 연대해서 풀어보는 지혜를 발휘하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정의당의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기까지 오는데도 진짜 힘들었어. 안 하겠다는 거를 그냥 어떻게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찌됐든 이제 본인들은 이제 덩어리가 작지 않습니까? 덩어리는 작지만 어찌됐든 이 안에서 돌파구가 열려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뭐 미약하나마 뭔가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연대를 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정의당도 이제 선거연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엮어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야 정의당은 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각자 3파전을 하면 새누리당 만세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생각인 거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그 생각에 아주 굳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판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참 좁아요. 왜 그러냐면 선거연대를 놓고 보면은 선거연대에 참여를 하면은 안철수의 색깔은 희석이 되는 거고,
선거연대를 거부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연석회에 들어오는 시민사회 대표들이나 이들은 선거연대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준다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거의 없죠. 딜레마죠, 진짜로 말 그대로. 네. 여기서 어떻게 정치적 해안을 발휘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게 사실은 정치력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친노도 안철수를 억셉트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홍영표 의원이 그 비망록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비망록을 내면서 이게 상당히 화제도 됐지만 논란도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왜 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김한길 대표는 계속 자당의 그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가서 축사를 했으나 유일하게 안 갔어요. 네. 뭐 바쁘다는 이유고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일정은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홍영표 의원이 우발적으로 이 책을 썼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노 486이 이 민주당 안에서 일정 정도 당의 어떤 그 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당권을 일정 정도 갖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당권을 내놓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챙겨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다 까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그리고 사실 안철수가 이랬다라고 해서 사실 기스를 내는 거예요. 흠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사실 지난 대선 후보 그러니까 그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친노죠. 친노 486과 이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마음의 그 상처들을 많이 입었어요. 친노는 친노대로 안철수 측은 안철수 측대로. 그래서 이제 감정적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양측이 뭔가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최근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홍영표 의원의 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친노들도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년 선거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세력을 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뭐 책을 내고 뭐 이러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그쪽이 뭘 하자거나 이렇게 할 때 당의 논의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 안철수 측에서 그걸 받을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노원 선거 때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노원 선거 때 입장에서 한치도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원 선거 때 어땠습니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독자로 출마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를 한 건데 큰 표차가 나고 이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의원의 딜레마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 야권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딛고선 땅은 그 48%의 지지를 받았던 그 야권에 이제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이분이 향후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지지 세력에게 돌팔매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번에 그 실행위원 명단에서 드러난 바대로 안철수 의원은 뭐랄까 민주당이나 야권도 아니고 또 새누리당이나 여권도 아닌 제3의 지대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3의 지대 안에서 뭔가 새로운 정치 무관심층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열린우리당 해봤거든. 안 돼. 뭐 이러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그 딜레마라고 하지만 그 딜레마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더 길게 보는 방법인데요. 지방선거에서의 당장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 선거에서 다 3자 구도로 간다.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측 후보.
그런데 이제 이래서 아주 최악의 결과로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당선증을 헌납을 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거연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야권 그 진영에서의 주도권을 안철수 신당 쪽에서 쥐는 그렇게 봐서 이제 그 더 길게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해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예. 여의도의 전략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는 참 이 사람들이 정치 공학에는 밝기 공학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지방선거보다는 2016년 총선 대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깨지고 새누리당한테 헌납할지라도 다 깨지고 다 바닥에서 다시 출발해서 완전히 야권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정치적 리더십을 누가 쥐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그 주도권을 쥐면 안철수 중심의 야권 세력 재편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이나 친노 누군가가 지게 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내년에 다 지고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제 말씀을 끊었는데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구상을 한다면 네, 네. 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서울시장 그 출마 의사를 밝혔던 시점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상당 부분이 요동을 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 부분도 끌어오고 민주당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도 끌어오면서 엄청난 파워를 그러니까 형성을 했고 네. 그런 지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의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 기반의 그 외연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한 구상과 전략이 안 먹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또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그림을 또 어떻게 전략가들이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사동 6인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번에도 얘기하셨죠. 예, 인사동 6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이털남에서 한 적이 있나요?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 인사동 6인회가 있어요. 그 멤버들의 몇몇이 새누리당 출신들도 있고 민주당 출신들도 있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몇몇 전직 의원들이 그 안철수 의원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로 만나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사동 6인회가 이제 지향하는 바 민주당의 한계 또 새누리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그 여야 관계없이 모임을 꾸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그 한나라당 출신 이제 독수리 오영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하튼 이분들하고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그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장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안에서 상당한 브레인으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모색하는 바 상식과 합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면 좀 기존의 정치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력화인 거예요. 세력화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세력화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후에 2016년, 2017년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뭐 사실은 좀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년도 더 남은 일을 예견한다는 것은 특히 정치 영역에서 그렇죠. 내일 일도 참, 몰라요. 참 그러니까 허무하고 황당한 일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상당히 길어요.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큰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건데 거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어떤 절충점. 뭐 지금은 선거연대에서 이제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어떤 상징성이 큰 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럴 때 만약에 양보를 끌어내면서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신당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박원순 시장하고 맞짱을 뜰 것이냐, 그 구도를 안철수가 만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정치권에서 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 그 홍정우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고민은 있지만 과연 이분이 출마할지 이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홍정우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의 깃발로 출마한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죠. 예, 그 가능성도 이제 여의도에서는 별 얘기 다 하니까요. 그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제 과연 그 구도를 만들까? 그 구도를 과연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의원 간에 이제 상당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만들겠냐. 말씀하신 대로 광역 단체장에서 서울시장에는 후보를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낸다면 다 낼 것이다라고 원론적으로 밝히긴 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맞짱 뜨는 안철수 신당 후보를 낼 것이냐. 이것은 퀘스천 마크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지사를 그렇죠. 더 주목해야 되지 경기지사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울시장은 좀 안 낼 가능성이 있고 경기지사에서는 민주당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고 호남 지역, 전남 지역보다는 전북지사 정도는 반드시 해서 하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느냐 네. 아니면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 낼 테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선거연대. 거기서 민주당의 양보. 양보해라.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서 가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를 재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또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튼 그 참 먼 훗날의 얘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죠.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신당 언제쯤 뜨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될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 버전 제가 봤어요. 올 연말 안에는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관계자들 계속 취재를 하면 제가 그래서 지겹다. 이제 빨리 그냥 해버리라. 뭐 언제까지 기자들을 뭐 내일 할 듯 모레 할 듯 그렇게 쓰게 만드냐. 그러지 말고 확 해버려라 했더니 그냥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기자들이 엄청 많이 썼어요. 언제쯤 할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 할 것이다. 맞아요. 작년에. 그죠? 예. 그런데 다 아니었어요. 다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자들이 막 안철수 의원을 욕했어요. 너무 뜸을 많이 들인다. 저도 썼죠. 예, 네. 그런데 곰탕 다 끓여서.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은 네. 전혀 그 타이밍이 아니었고 애당초 네. 계획이. 네. 근데 기자들이 넘겨짚어서 네. 쓰다가 네. 기자들이 제 분에 못 이겨갖고 안철수 의원을 욕한 측면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럼 이번 신당은 그러니까 같은 범죄에서 봐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 이거죠. 뭐 두 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는 사실 안철수 의원 본인만 취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의 결심을 기다리는 주변에 사실 그때 유민영 대변인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숙현 부장이라고 안철수 예. 연구소에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두 사람만 막 하루에 뭐 50동 100동씩 이 사람들 기자들한테 전화 받고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 상황과 비교하면 확 많아졌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취재할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가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전열 정비가 딱 돼야 뭔가 완벽한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새로운 정치를 한다라는 게 딱 떠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세요. 구도가 지금 안철수가 새 정치한다고 나서면 세력화가 쫙 될까? 그러기엔 조금 난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보셨지만 계속 박수를 안 치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매년 뭐 시정연설 하겠다라고 할 때 그 대목에서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등에 보면 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선명하고 굵게 선을 팍팍 그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뜸을 들이고 뭐 사후적으로 뭐 무슨 메시지 발표를 한다거나 이래서 기자들이 아니 이걸 왜 인제 내는 거야 어제 냈어야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기자들이 뭐 빨리 해라 할 건 빨리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뜨는 거죠. 연말 안에 뜬대잖아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연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누가 그랬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정치죠. 지금 전국은 꼬일 대로 꼬여 있고 또 장윤선 기자와 함께 뭐 안철수 의원의 행보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더더욱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수록 일관된 원칙을 지켜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